안녕하세요, 산울입니다. AI 인공지능과 수많은 감시 카메라가 인간을 감시 통제하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고 내가 번 돈 내 맘대로 쓰지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았다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재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받고서 내게 혹시 무슨 불길한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닐까 하고 무척 당황해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국세청이 계좌를 조사하는 진짜 이유는 가족 타인 간 안전한 금융거래 방법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금융거래를 올바르게 해야 하는 건지, 또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된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강의를 통해서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재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보고 계시는데요. 최근 국세청 측으로부터 소득이 없는 자들에게 증권 계좌의 주식 취득자금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법 제45조에 의거 취득자금을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또한 화면상에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금융거래가 탈세 또는 부정한 자금으로 의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부기관에 통보가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현재 고액현금 흐름 감시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기관, 즉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은 고액현금 1천만 원 이상의 입출금 거래와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금융정보분석원은 통보된 고액현금 자료를 분석을 해서 불법 자금으로 판단이 되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이나 ATM 현금 인출기에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고액 현금 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 절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4조 2항에 보면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등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은 정보 제공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세청에 정보자료를 제공했을 때는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실 사항은 국세청에 통보가 되었다는 안내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거래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정상적인 거래라면 반드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너무 여러분들께서 지레 미리 겁을 먹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통보 사실을 받았다면 왜 본인의 거래가 통보되었는지 꼼꼼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의심받을 만한 꺼림칙한 부분이 있었다면 추후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대응할 만한 근거 자료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카톡이나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이 진짜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인하는 이유는 뭘까요? 탈세 또는 수상한 자금으로 의심이 되어서 관련 세금을 추징하거나 수사의 처벌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조사 대상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금융거래 방법은 첫째는 고액 현금 거래를 가급적 피하시고 본인의 금융거래 계좌에 본인 이해의
타인 자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은 절대로 입금되지 않아야 되겠으며, 출금 후에도 그 자금 흐름이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투명하고 추후 입증 가능한 정상적인 거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국세청 조사관실 현직에 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조사 사례를 좀 소개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A라는 자녀가 대학생으로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 등의 자금 등을 몽땅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서 자금 추적 조사를 받은 후에 수억의 증여세를 추징을 받았으며, 또 본인의 투자 원금까지도 몽땅 손실을 보고서 다니던 대학도 휴학을 했고 또 폐인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나 친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인정이나 사정에 끌려서 본인의 통장을 대여한다거나 타인의 의심스러운 자금을 본인 통장에 입금을 하게 되면 추후에 엄청난 폭탄 세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계좌 입출금 시에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특히 유의를 하셔서 입출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히 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은 현금 거래를 가장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신용거래 사회에서 개인이 현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뭔가 그 자금이 떳떳하지 못한 자금이기 때문에 현금을 부득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은 가급적 고액 현금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 거래 정보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범죄 자금 또는 자금 세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는데요. 의심 거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해당 거래가 불법 자금이라고 의심이 되거나 또는 거래 상대방이 자금 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정보 통보 기관으로서는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수처 등 관련 법 집행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금융거래 계좌이체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이출금 계좌이체 시 자금의 성격이 불법 자금 또는 의심받지 않는 투명한 거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거래를 할 때는 가급적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입출금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족이나 친인척이라도 금융거래는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융실명법에서는 가족 중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예금 거래 또한 타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에 채무 내역, 금융거래 증빙에 대해서는 사전에 꼼꼼히 검토를 하신 후에 의심받지 않도록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잘못 작성함으로써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자금 출처의 허위 또는 편법 증여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을 특히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계좌 이체 시에는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막연히 지인으로부터 B라는 사람에게 급히 필요한 자금을 송금해달라고 요구를 받았을 때 받는 사람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고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를 초과해서 금액을 지급할 때는 자금 성격을 분명히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현재 대학생인 경우에 학비나 정상적인 생활비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송금하게 되면 만약에 그 돈으로 자녀가 주식 투자 등을 했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증여로 추정이 되어서 국세청 측으로부터 증여세 추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 화면상에서 국세청의 PCI 시스템 분석 소득 탈루 조사 예시를 보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일정 기간 동안의 사업 내역을 분석을 해본 다음에 순자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을 더하고
그 금액이 그동안 그 A라는 사람의 소득세 신고 등으로 납부한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은 소득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을 해서 탈루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혼동하기 쉬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는 1천만 원 고액 현금 기준을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제가 하루 동안 현금의 입금액과 출금액이 각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통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은행에서 직접 은행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을 하고 동일한 은행 ATM 기기에서 700만 원을 인출을 했다면 합계 1200만 원으로서 하루 동안 현금 인출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통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은행 인출 현금 500만 원, B은행 ATM기에서 7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찾았을 경우에 1000만 원이 넘더라도 각기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미통보 대상이고요. 수표를 현금으로 하루에 2천만 원을 교환했을 때는 통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루 현금 입금 500만 원, 현금 출금 700만 원을 했을 경우에는 각기 입금과 출금을 별도로 따지기 때문에 이때는 미통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계좌로 이체를 한 경우에는 이때는 현금 인출이 아니기 때문에 미통보 대상입니다. 그리고 매일 A라는 사람이 현금 900만 원씩 연속해서 출금을 할 때는 하루에 1천만 원 기준은 아니지만 은행 직원의 의심을 받아서 통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유튜브 상의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양도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등 각 세목별로 자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